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87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회계 2급 87회 기출문제 1번, 이론 1번을 보시면 다음 거래를 분개할 경우에 가와 나의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컴퓨터 10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요. 10대 중 5대는 판매용이고 5대는 업무용입니다.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이죠.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입니다. 판매용 컴퓨터 상품,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약속어음이 발행이 되면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업무용 컴퓨터, 비품에 대해서 어음이 발행이 되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 거래 판례서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가 대변에, 감소가 차변에 맞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죠.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차입금은 부채이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의 감소.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리고 수익 소멸은 차변이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현금은 수표라든지 배당금 지급 통지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 우편한, 전시만, 대체재금 환급증서, 일람 출구 보험 등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인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인 채권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또는 채권이니까 이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부를 물어봤는데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전개하고, 분개해서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개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장부는 시선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에 되죠. 2번 기업의 자본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이죠.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4번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2019년 4월 1일 구입한 시설장치, 유형자산이죠. 시도관가는 3천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0원입니다. 또 내용 횟수가 10년, 결산 연 1회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때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보통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1월 1일 날 구입해서 12월 30일 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4월 1일 날 구입해서 12월 30일 날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액법 공식은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인데 잔존가액은 없으니까 취득원가 3천만 원을 내용 연수 10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 계산되는데 이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경과 월수가 9개월이니까 12분의 9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하면 225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연 1회이고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든 정률법으로 계산하든 1년치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월 달에 구입한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7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차빈의 자산과 대빈의 부채 자본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손익계산 상황이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영업권이나 개발비 얘는 무형자산이죠.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개발비,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지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8번을 보시면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자산이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죠. 제공품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간에 있는 아직 제조 중인 제품이 제공품이겠죠. 제공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고요. 단기 투자자산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 이 녀석들을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매출채권이나 선급 비용도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8번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8월 31일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550원짜리가 800개, 540원짜리가 350개가 지금 8월 20일 현재 재고 자산이고요. 이 중에서 90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럼 선입선출법이면 550원짜리 800개를 매출하고 540원짜리 100개를 추가로 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수량은 250개가 되겠죠. 그래서 250개인데 남아있는 250개는 8월 20일 날 매입한 단가 540원짜리가 250개 재고자산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250개 곱하기 540원 하시면 13만 5천 원이 월말 상품 재고액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번이 답이겠죠.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인데 총 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총 수익을 알려면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단기 순손익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데요. 총 수익을 모르기 때문에 단기 순손익은 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단기 순손익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자본에다가 추가 출자액은 기말자본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단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총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단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기초자본 20만 원에 추가 출자액 10만 원을 더하고 단기순이익을 빼면 새로운 기말자본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본금 20만 원,
기초자본 20만원 플러스 추가 출자 10만원. 계산 잘못했네요. 기초자본금 20만원 플러스 추가 출자 10만원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인데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인데 기말자본이 지금 100만원이 계산이 되었죠. 기말자본이 100만원 계산되었기 때문에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기초자본이 지금 추가 출자액이 발생을 해서 기초자본이 30만원이죠. 그래서 기말자본 100만원에서 기초자본 30만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70만원에 계산되죠. 당기순이익이 70만원에 계산됐는데 총 수익 X 마이너스 총 비용 300만원 당기순이익이 70만원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 수익은 37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또 기초자본의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 당기순이익 X를 더한 다음에 총 비용 300만원을 빼면 총 수익이 370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는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당기순손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을 적용하셔도 되고 또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다 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당기순이익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총수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투자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재고자산. 그 다음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투자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 판매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등이 계정과목에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영업의 비용을 모르고는 문제 또는 영업의 비용과 관련해서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의 영업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답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손실,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손실 등이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고요.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등은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분기시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과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보면은 인출금을 자본금에 정리하다라고 했는데요. 물어본 문제는 지금 8월 3일 거래 분기시를 물어봤습니다. 1월 1일은 현금을 출자하여 갭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개가 될 거고요. 사업주가 사업주 자녀의 등록금 납입을 위해서 3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인출금이 되겠죠. 인출금. 그래서 정답은 인출금이겠고요. 나중에 차변에 있는 인출금은 대변에 보내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분개는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8월 3일 날 이렇게 사업주가 자녀의 등록금을 회사의 돈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총액을 물어봤는데요. 상품, 건물, 차량, 문방구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제시가 되는데 이 상품, 건물, 차량, 문방구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산총액을 먼저 계산해 보면 40만원, 50만원, 15만원. 그래서 자산총액은 105만원이 계산되고요. 105만원에서 자본금이 50만원 나오려면 105만원 마이너스 50만원 하시면 55만원이 부채총액으로 계산이 되겠죠. 105만원 자산총액 105만원 마이너스 부채총액 55만원은 자본금이 50만원이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15번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기초를 하시면 되겠죠. 2번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맞죠.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외부로 지출해야 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 시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과목을 보관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종업원에게서 미리 받아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과목은 예수금이죠. 3번은 예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래서 3번이 답이겠죠. 4번.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대변에 처리하는 임시계정이죠. 4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인데 이게 판매용이고 이제 업무용으로 구분을 지었어요. 판매용은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업무용은 유형자산인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업원 같은 매입 채무가 발생해야 되고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기 때문에 기타 채권으로서 어음을 포함해서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시면 되시겠고요. 2번 것 같은 경우는 계정 증가 감소와 관련해 가지고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나 자본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그다음에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이 거래팔 요소의 결합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가 될 텐데 이 전기의 기록 유무를 기록 오류를 검증하는 장부는 시산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5번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인데 재무제표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도 재무제표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고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변동표이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흐름표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게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그렇게 되면 틀린 말이고 또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라는 것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이다.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정액분 공식과 정률분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액분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기간 중에 4월 1일 날 구입을 했죠. 그러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분의 감가상각비만 월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곱하기 12분의 경과 월수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10으로 나눠서 3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는데 곱하기 12분의 9 하셔가지고 225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7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정상대표에는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기록된다는 거, 그다음 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과 수익이 기록된다는 거, 그것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 항목에 속한다는 거, 그다음에 영업권이나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상대표,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정상대표에 기록된다. 이것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제공품은 재고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좀 살펴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 그다음에 제조기업의 제품, 이 재고자산인데요.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고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생산 라인을 걸쳐서 이제 완성품이 제품이 될 텐데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제공품이다. 그래서 원재료나 제공품도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 그리고 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물가가 보통 상승하는 경우죠. 물가가 상승을 할 때, 물가가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겠죠. 원가가 가장 낮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은 높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로 남았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의 특징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하락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 반대가 되겠죠. 물가가 하락할 때는 선입선출법의 원가가 높게 계산이 되겠죠. 최근의 것을 먼저 파니까요. 그래서 원가가 높게 계산이 되면 그럼 이익은 낮아질 거고요. 기말재고액이 예전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로 남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낮게 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의 선입선출법에 대한 특징만 기억하고 계시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또 반대고 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후입선출법도 선입선출법의 반대일 경우가 되겠고요.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원가가 낮다고 한다면 후입선출법은 원가가 높겠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평균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계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번을 보시면 총 수익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순손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고 재산법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을 할 거고요. 손익법은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말자본을 물어본다든가 기말자본을 물어보면 이제 기초자본이나 총수익, 총비용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총수익을 물어본다 그러면 기말자본이나 기초자본, 총비용 등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식을 하나 더 외운다면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라는 거. 요점 정리에 있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고 시세차익 목적이면 투자자산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손실,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또는 회사의 상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산 등이 나오고 자본 등이 나와서 부채 총액을 구하거나 또는 일부 부채가 나오고 또 자산을 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본등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런 자본등식, 그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재무상태 비등식 등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설명 등이 나왔었는데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 계산해서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하는 또는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점 정리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요점 정리 등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88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